이번 시간에는 급식 구매 및 저장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급식 대상자를 만족하게 하는 급식을 수행하려면은 영양적으로 만족스럽게 계획된 어떤 메뉴를 조리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그 재료 선택과 관리가 되게 중요하죠. 급식 관리에서 식재료 관리라고 하면은 실제적으로 식사 계획에 의해서 식재료를 구입을 하고 또 구매한 식재료를 사용할 때까지 각 식품의 특성에 맞게끔 보관하고 또 그 품질을 유지하도록 하는 저장 관리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해당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번 장에서는 일단 급식을 위한 구매 및 저장 관리의 구매 절차 그리고 재고 관리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구매 관리와 같은 경우에는 필요한 식품의 구매 방법이라든가 유통 경로, 선택법에 관한 내용은 식품 구매라든가 혹은 식품 마케팅 등의 관련 과목에서 특히 자세하게 논하게 되겠지만 이 장에서의 학습 목표는 바로 구매 관리의 개념 및 목적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고 구매 절차에 따른 구매 관리의 업무 흐름과 관련 서식을 설명할 수가 있고 그 다음 검수의 절차와 관련 서식을 이해할 수가 있고 저장 관리의 의의와 원칙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고 관리의 유형과 재고 관리 기법에 대해서 이용하고 올바르게 적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본 4장에서의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첫 번째 구매 관리라는 것은 무엇인가? 구매가 무엇이고 구매의 목적이 무엇이고 개념이나 목적에 대해서 알아본다면 첫 번째 구매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적정한 품질 및 수량의 물품을 적정한 시기에 또 적정한 가격으로 그 맞는 공급원으로부터 구입을 하여서 적정한 장소에 공급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적정하다는 말이 수없이 나왔는데 그만큼 적정한 품질, 물품, 시기, 가격, 공급원으로부터 구입을 해서 알맞은 장소에 공급하는 것이다 라고 구매의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 구매의 목적은 뭐냐? 필요로 하니까 구매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급식 경영 계획에 따라서 급식 생산 계획을 달성할 수 있도록 경영을 계획을 하면은 급식 생산을 계획하게 되고 그걸 달성할 수 있도록 식재료라든가 특정 물품을 최적의 품질로서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수량만큼 최소의 비용을 들여서 구입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구매의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특히 단체급식에서의 구매 업무라는 것은 재정적인 면에서 아주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급식의 성패를 좌우하는 주요 관리 활동이라는 사실을 잘 기억해 둘 필요가 있겠죠. 여기 보면은 구매 관리 업무의 흐름이라는 것은 첫 번째 일단은 그 급식 경영 계획에 따라서 구매를 계획하고 그 다음에 시장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알맞은 시장 조사와 구매 계획에 따라서 계획인 것을 실시를 하게 되겠죠. 그 구매 요구서를 가져오고 그 다음에 구매 발주서를 넣고 발주되면은 물건이 들어오면은 검수를 하게 되고 검수한 물품에 대해서는 각각의 알맞은 장소에다가 저장하고 관리를 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잘 되어졌는가에 대한 어떤 품질 관리도 평가를 하게 되고 구입가가 적정한가에 대한 분석도 평가를 하게 되고 재고 관리에 대한 평가도 해서 이런 평가가 제대로 잘 이루어져서 만약에 잘못되었다면은 개선해서 그 다음에 그 어떤 그 계획을 짤 때는 반영을 해서 할 것이고 잘된 어떤 그 관리가 된다면은 결국은 그대로 실행을 해가지고 또 다시 실시하고 평가하는 이런 구매 관리 업무의 흐름이 되겠죠. 그래서 보통 단체급식소에서 보면은 소규모 같은 경우에는 경영자나 영양사가 직접 담당을 하게 되고 큰 레스토랑 체인점이나 대학 병원 등의 대규모 같은 경우에는 아예 구매 담당 부서가 별도로 존재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단체급식의 어떤 구매의 목적이라는 것은 이 정말 그 최적의 품질로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곳에
최소 비용을 들여서 구매를 하도록 하는 것을 계획을 하는 것이 가장 어떤 그 바람직한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구매 유형은 보면은 구매 유형은 각 구매 주체에 따른 구매의 유형이라 했는데, 구매하는 유형은 각 시설의 경영 방식이라든가 구매 물품의 특성이나 구매 부분의 어떤 거 뭐 업무 범위, 구매량, 시장 조건 등에 따라서 아주 다양하죠. 그죠? 다양하게 되는데, 그 가장 적합한 구매 유형을 그 각각의 시설에 맞게끔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고, 일반적으로 많이 이제 구매하는데 이용하는 유형은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중앙구매와 독립구매로 나누는데, 1번 중앙구매는 기관 내의 모든 구매 담당 부서에게 필요한 물품을 집중적으로 구매하는 방법으로 구매 부서가 독립적으로 존재를 하게 되죠. 중앙구매는 한 곳에서 모든 구매를 담당을 하고, 독립구매는 조직의 한 부서에서 필요한 물품을 독립적으로 구매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독립구매는 좀 분산구매라, 아니 중앙구매가 독립구매, 분산구매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죠? 각 조직의 한 부서에서 하게 되기 때문에. 보면은 중앙구매와 독립구매의 장단점을 예를 들어 놨는데, 중앙구매는 일관된 구매 방침을 확립을 해서 대량 구매에 따른 구매 비용을 절감을 하고, 거래처나 또 품질 관리가 용이합니다. 거래처 관리도 용이하고 품질도 관리하는 게 용이하고, 전문적인 구매 활동으로 구매 기능이 향상되는 것이 중앙 구매 시스템이고, 단점이라면 구매 절차가 복잡하고, 조그만한 거를 사더라도 뭐 소량을 구매를 하더라도 구매를 하는 모든 절차를 다 따라야 되기 때문에 복잡하고, 긴급 필요 시에는 좀 불리한 그런 단점이 있는가 하면은, 독립 구매의 경우에는 장점이 구매 절차가 대체로 간단하고 능률적입니다. 그리고 긴급 필요 시 빨리 소량을 금방 가져올 수 있으니까 유리하고, 근데 단점이라면 소량 구매로 경비 및 구입 단가가 높은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구매 시장 및 유통 경로를 본다면은 시장에 대한 어떤 우리가 개념 정리를 하자면은, 상품과 소유권이 이 상품 생산자에서부터 소비자로 인도되는 장소를 바로 마켓, 시장이라 하고, 즉 물건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의미하기도 하고, 상품이 생산된 이후부터 소비자에게 전달되기까지 모든 경로를 포함하고 있죠. 이 시장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 시장의 종류는 1차 시장이라 해서 산지 시장을 예를 들 수 있는데, 뭐 해안가 부근의 수산시장이라든가 과수단지의 첨가물 시장이라든가 하는 뭐 생산지 근처 시장에 생성되는 시장이 있는가 하면은, 2차 시장은 도매시장이라서 산지에서 이제 도매시장을 넘어오면은 1차 시장으로부터 상품을 대량 구매하여 지역시장으로 분배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다. 그래서 여기 도매시장의 그 기능을 적어놨습니다. 도매시장은 보통 취급하는 식품의 종류에 따라서 농수산물시장, 축산물시장, 양국시장 등으로 구분하기도 하고, 중앙정부 투자 여부에 따라서 공영 도매시장이나 일반 법정 도매시장, 민영 도매시장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보면은 상적인 어떤 유통기능과 물적인 유통기능, 유통정보기능으로 해서 도매시장은 가격을 형성하는 어떤 그 도매시장 기능이 있고, 유통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거래상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고, 물가 정책을 수행하는 그런 상적인 유통기능을 갖고 있고, 물적으로는 수급 조절이 되고 배급 및 분산을 하는데, 도매시장에서 수급 조절은 많을 때는 비축하고 부족할 때는 비축 물량을 공급한다든가 하는 그런 수급의 완급 조절을 할 수 있는 그런 특수한 기능이 있다는 거. 유통정보 기능은 시장 동향이라든가 가격 정보 등의 자료 수집이나 전달이 도매시장에서 나오는 기능이라 한다면, 소매시장은 유통 과정의 최종 단계인 소비지에 형성되는 시장으로 소비시장으로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도매시장의 거래 체계는 이렇게 이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럼 아래 그림을 보면은 거래 체계에 나타난 바와 같이 도매시장의 종사자로는
뭐 보면 도매시장 법인이 있겠고, 그죠? 뭐 또 공판장, 그 다음에 중도매인이 있고, 또 시장 도매인이 있고, 뭐 매매 참가인이 있고, 그 다음에 경매사가 있고, 경매사가 있고, 뭐 이렇게 해서 도매시장의 이제 거래 체계가 있는데, 실제 그 도매시장 법인 같은 경우에는 뭐 농산물을 수집한다든가 판매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함으로 해서 생산자 입장을 대변해주는 하나의 수집 주체가 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중도매인이라 한다면은 도매시장 어떤 그 개설장 허가라든가 지정을 받아가지고 도매시장의 농산물을 매수하고 도매하거나 매매하는 것을 중개하는 영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소비자 요구를 반영을 시키고, 그죠? 소비자 반영을 의견을 반영시키고 또 경매에 참여함으로써 가격 형성 기능을 수행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고, 물량을 구입한다든가 판매한다든가 중개함으로써 물량 분산 기능, 분산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농산물의 분산 어떤 그 주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소비자의 어떤 그 소비자라든가 소매상의 어떤 입장을 대변한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시장 도매인인 경우에는 도매시장 개설자라든가 도매시장 법인으로부터 실제적으로 어떤 그 지정을 받아가 농산물을 매수라든가 위탁받아 도매시장 내에서 점포 판매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출하자로부터 직접 받는 경우도 있겠고, 도매 중개례가 소매상에 직접 가져가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매매 참가인 같은 경우에는 직접 경매에 참가를 한다든가 하여 농산물을 대량으로 구매하는 실소유자가 될 수 있고, 이 매매 참가에는 소비자에게 직접적으로도 공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공이라든가 뭐 소매, 수출업자, 소비자 단체, 이런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 매매 참가인이 될 수가 있겠고, 이 매매 참가인이 등록을 신청할 때는 요건이 사실 구비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요건이 구비되어 있지 않으면은 매매를 할 수가 없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뭐 출하자는 뭐 농업인이라든가 출하단체라든가 산지유통이라든가 수입업체라든가 이거 물건을 공급하는 사람들이 되겠죠. 출하자가 이제 여기다 위탁 판매를 하든지 아니면 또 아예 판매를 해버리든 매수를 하든지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이 도매시장 법인은 중도매인한테 경매라든가 입찰을 원칙으로 해가지고 판매가 되고 판매를 하고, 중도매인은 소매장한테 도매라든가 중개료를 받고 넘기고, 이런 체계로 도매시장이 연결이 된다, 체계가 형성된다는 얘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물건을 구매하는 절차는 실제적으로 이 구매라는 것은 구매 절차는 구매 활동의 시작에서부터 시작해가 완료될 때까지의 하나의 어떤 그 진행 과정을 뜻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는 진행 과정은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뭐 중요한 것을 살펴본다면은 필요성을 인지하고, 그다음 공급원을 선정하고, 가격을 확인하고, 발주하고, 검수, 수령, 그다음 기록과 자료의 보존, 이렇게 구매를 하게 되는데, 이 필요성의 인지는 어떤 물품의 품목을 언제 얼마만큼 왜 구입하는가를 구체적으로 인지시키는 그런 과정이 되겠죠. 구매를 할 때. 만약에 단체급식소에서 축산물을 구매를 한다면은 축산물을 언제 구매를 하고 몇 킬로를 구매를 하고 왜 하는가, 뭐 소고기국을 끓이는가 아니면 불고기를 만드는가 잡채를 만드는가 하는 구체적인 것을 인지하는 과정이 되겠죠. 필요성을 인지하고 공급원을 선정을 해야 된답니다. 신뢰할 수 있는 납품업체를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가격을 확인하겠죠. 공급원 선정한 다음에 납품업체와 급식소 간의 거래를 위한 협상과 계약을 체결하고, 가격 확인한 후에 이제 계약을 체결하게 되겠고, 발주는 구매부서에서 공급업체에게 물품을 주문하는 과정이 되겠고, 검수 및 수령은 이렇게 발주된 물건이 들어오면은 당연히 구입 상품을 평가하고 품질을 확인을 하는 단계가 되겠는데, 검수할 때는 구매했는 명세서하고 발주서를 대조해서 이 발주했던 물건하고 들어오는 물건이
일치되는가, 만약 일치되지 않으면 왜 일치가 되지 않는가에 대한 것도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 기록과 자료의 보존. 이제 이 위에 1번에서 5번까지 절차가 끝나고 나면은 구매 담당자는 그동안의 구매 업무에 관한 모든 기록과 자료를 파일로 보관을 한다든가 문서화시켜서 납품업체 및 물품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여 다음 주문 시에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들어가는 물건 어떤 건 좋으니까 다음에 계속적으로 들여달라. 아니면 이번엔 조금 부족하니까 다음에는 그걸 보완해 달라. 이렇게 주문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발주량이 나오는데, 발주량은 만약에 뭐 어떤 식품을 얼마만큼 필요하니까 언제 얼마만큼 발주를 하겠다 하는 것이 되겠죠. 그러면은 구매량을 너무 많이 이제 뭐 산정을 해가 발주를 하는 경우에 남게 되고 이러니까 이 발주량을 잘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발주량은 1인분 한 사람이 순사용량을 가식부율로 나눕니다. 그럼 가식부율이 100%인 건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야채라든가 과일이라든가 이런 것도 가식부율이 낮을 테고, 그 다음에 생선과 같은 것도 가식부율이 낮을 테니까 이 가식부율을 계산해. 가식부율은 100 빼기 폐기율을 하면은 가식률이 나옵니다. 100에서 만약에 뭐 생선 같은 거 머리 부분이 제거되는 뭐 조기 같은 경우는 한 30% 제거를 한다면은 뭐 70%가 가식부가 되면은 0.7이 되게 곱하기 100에다가 밥을 먹는 인원수를 곱하면은 발주량이 되겠죠. 그 다음 발주량은 1인분의 이제 분량에다가 출고 개수 곱하기 식수, 이렇게 해서 이 발주량을 이런 식으로도 계산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또 뭐 이런 가식률을 계산해서 생각해서 발주량을 넣을 수도 있겠고, 여기서 지금 출고 개수는 100 나누기 100에다가 폐기율을 뺏는 것이 바로 출고 개수가 되는데, 이렇게 계산하든지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물건을 발주를 하면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매량의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는 뭐 1인분의 양이라든가 예상 급식 인의 수라든가 또 재고량이라든가 식품별 가식부율이나 아니면 출고 개수, 이런 것들이 실제 구매량을 결정하는 주요한 원인이 되겠죠. 요인이 되겠죠. 이거는 학교 급식 업체의 서류 평가표인데, 이제 뭐 어떤 심사 기준이 있습니다. 사업장 위치 및 납품 소요 시간이 공개하고 얼마만큼 떨어졌는가, 납품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어떠한가 하는 것들에 대한 평가. 긴급 발주 및 반품 요구 시 해결 능력이 어떤가. 만약에 사업장 위치, 예를 들어 학교하고 사업장이 많이 떨어져 있다면은 배송하는데 걸리는 시간도 있을 테고, 그 다음에 뭐 냉동, 냉장, 운반 차량에 대한 온도 타코메타와 같은 것들을 오랫동안 유지해가지고 운행을 하게 된다면 그게 소요되는 뭐 차량 유지비라든가 이런 것도 많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들도 심사 기준에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 학교 납품 경력 및 실적이라고 해서 이 실적도 점수에 들어가고, 유통 단계의 합리성, 이렇게 해서 이러한 것들이 전부 이제 학교 납품업체를 선정하는 데서 서류 평가표가 되는데, 이런 평가표를 작성해서 이제 제출을 하면은 뭐 평가하는 사람이 행정실장이라든가 영양교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하고 확인은 각각의 학교장들이 하게 되겠죠. 그래서 뭐 농수산물, 공산물 현장 방문 평가표 해가지고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납품업체 현장을 방문했는데 그 업체가 그 업체의 현황이 어떠하든가, 뭐 어떤 식품군인가, 야채군인가, 뭐 아니면은 생선율, 어류라든가 뭐 이런 부분이 되겠죠. 그럼 시설 설비면에서 냉장고 및 보관 창고의 규모와 보유를 잘 하고 있는가, 보통인가, 불량인가, 아니면 작업장의 유무, 작업장을 별도로 잘 갖춰져가 있고 작업하는데 기구를 잘 보유를 하고 있는가, 냉장, 냉동 차량은 보유하는가, 뭐 또 종사자 및 전문 인력은 보유하고 있는가, 사용하는 물 사용 용수가 지하수인가 상수도인가, 지하수인 경우는 6개월에 한 번씩 그 수질 검사를 하는가 하지 않는가, 사용 포장재의 적합성 및 합법성 해가지고 사용하는 포장재가 만약에 환경 호르몬이 추출된다든가 또 시험 성적표를 갖고 있지 않는 내포장재와 같은 것을 사용을 한다면은 부적합하니까 이에 대한 거.
시설 설비면은 30%를 주고, 위생 상태 40%, 수송 상태 15%, 기타 15% 이렇게 해가지고 총점을 100점으로 들 때에 각각의 평가를 보고 평가위원이 평가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납품업체 현장 방문은, 이거는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은 원물, 그러니까 농산물인 경우 원물일 수도 있겠고, 또 가공식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체인 경우도 있고 하니까, 만약 김치 공장 같은 경우에도 쭉 다 하고 해석을 하는지 안 하는지 보고 인적 평가를 해가지고 이제 올리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급식 납품업체 종합심사평가표.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한테 참고로 보시라는 얘기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학교에서는 요즘은 이런 일반 경쟁 입찰 계약의 절차가 있는데, 이거를 뭐 가서 어떤 입찰 가격을 쓰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학교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나라장터라는 게 예전에 우리 조달청의 기능을 하는 데가 나라장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걸 전부 전산화 시켰는 이 컴퓨터에서 입찰을 보게 됩니다. 그 입찰을, 이 공고가 있고, 그 다음에 입찰 등록을 하고, 거기서 내가 알맞은 최저가 입찰이라든가, 최저가 입찰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납품하는 업체의 어떤 재정 상태라든가, 또 재무 상태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환경적인 거, 시설적인 거, 내 납품 단가, 이런 걸 다 맞춰가지고 이제 이렇게 올립니다. 올리면은, 그 다음에 낙찰되면은 선정이 되고, 그 다음에 계약을 체결하고, 이렇게 이제 공고본을 공고본을 이제 선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이런 공고본은 실제적으로 구매 요구서 검토하고 난 다음에 구매할 원재료가 결정이 되면은 어디에서 누구로부터 이제 원재료를 구입할 것인가를 고려하는 것이 공급원의 선정 첫. 일반 경쟁 입찰 계약의 장단점 참고로 보세요. 수의계약. 저기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나라장터에서 2천만 원 이상이면 무조건 다 공개 입찰을 해야 되는데, 수의계약, 특별하게 수의계약을 하는 또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떤 또 장점과 단점이 있는가, 뭐 절차가 간편하고 경비와 인원이 절감되고 신용이 확실한 납품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가 하면은, 단점으로는 구매의 공정성이 결여될 수 있고, 또 불리한 가격으로 계약될 수도 있겠고, 또 유능한 새로운 업자 발견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발주서입니다. 이거는 물건에 대한 발주서인데, 만약에 내가 깐대파를 뭐 몇 킬로를 뭐 10킬로를 달라, 규격은 뭐 이렇게 뭐 깐대파가 되니까 뭐 신선농산물이라든가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발주를 냈습니다. 여기 체크를 하면 되겠죠, 그죠? 뭐 체크해가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발주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당연히 주문서를 넣고 나면은 이제 발주가 되고, 그 다음에 물건이 이제 도착을 하게 되면은 맞춰가지고 이제 검수를 하게 되겠죠. 구매 부스에서 이제 공급업체 물품 주문한 다음이니까, 당연히 이제 이 발주서는 구매 요구서에서 구매 담당자가 작성해가지고 책임자 서명 받은 후에 공급자한테 발송을 하겠죠, 발주서. 그리고 발주서하고, 그 다음에 물건을 이제 납품하는 구매 명세서를 같이 이제 대조를 하게 합니다. 하면서 두 개를 대조해가지고 배달되는 물품과 납품되어져 있는 물건을 대조를 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이거를 확인해보고, 이 확인이 일치가 되면은 물품을 인수하고, 또 만약에 원하는 물건이 안 나오고 다른 물건이 온다든가, 아니면 선도가 떨어진다든가, 뭐 요구하는 어떤 기준에 맞지 않는다든가 하면 다시 반품을 처리를 한다든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돼 있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검수일지를 이제 작성을 해야 되겠죠. 검수일지 작성해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얼마만큼의 양이 어떻게 들어왔다 하는 그러한 일지의 내용을 쭉 다 적어줘야 되겠죠, 그죠? 검수 보면 뭐 또 이 검수할 때는 실제적으로 검수대에다가 이제 물품을 놔두고 검수를 하게 되어 있는데, 검수를 하기 위해서는 검수대의 어떤 조도가 되게 밝아야 되겠죠. 그래서 최소한도 540 럭스 이상의 어떤 조도를 유지를 해야 됩니다. 뭐 저울이라든가 온도계라든가 이런 것도 필요한데, 저울, 온도계 같은 것들은 실제적으로 저울도 개척기로 해가지고 검 교정을 다 받은 것들을
항상 비치해두고, 이 저울이라든가 온도계 이런 것들은 검교정을 1년에 한 번씩 공인기관에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로 하고, 온도계는 왜 필요한가 했을 때 납품된 온도, 내부 온도 같은 거 측정을 하기 위해서 뭐 중심 온도계라든가 뭐 적외선 비집 접촉 뭐 표면 온도계라든가 이런 걸 사용을 해요. 그래서 표면 온도계, 적외선 표면 온도계 같은 경우에는 식품이나 포장에 손상을 주지 않고 온도계의 살균 처리가 필요하지 않는 그런 이제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전체적으로 검수를 할 적에 검수 차량에 대한 것도 체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식재료 운송 차량의 그 뭐 청결 상태라든가 온도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은 가지고 왔는 어떤 배달 물품이 오염이 된다든가 열화가 일어난다든가 하는 상태가 좋지 못하고 막 이렇게 물건이 녹는다든가 하는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할 적에는 항상 차량 차량 운행 일지에 대한 타코메타를 온도 기록 일지를 전부 점검을 해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품 온도라든가 이게 몇 분마다 한 번씩 체크를 했는가 10분마다 체크를 해가지고 온도가 이탈되지 않는가 이러한 것들도 전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납품서예요. 어떤 물건을 가져왔다. 주문서하고 납품서를 같이 비교해가지고 일치하지 않을 때는 반품을 한다든가, 왜 그러면은 주문했을 때의 물건들이 오지 않는가에 대한 것들도 다 기록이 남아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품목별 세부 검수 기준에 의해 가지고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생선류, 닭인데 각각 이러한 것들은 검수 온도랑 검수 방법은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진공제품 같은 경우에 포장지 내에 거품이 있으면 반품을 시켜라. 거품이 있다는 것은 벌써 이 안에서 어떤 그 변질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진공 포장이 안 되어 있으면은 반품을 하는데 유통기한도 확실하고, 진공이 풀려 있으면은 이 진공 제품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한다는 얘기입니다. 검수 온도. 두부는 두부 온도를 측정하고 사용 전 냄새나 맛을 확인하고 사용 전까지는 냉장 보관을 해야 된다. 유제품도 마찬가지로 살균 우유는 5일, 멸균 우유는 7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냉동식품, 통조림, 채소, 과일 각각 전부 검수 기준의 예를 드는데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식재료 반품 확인서. 그러면 식재료가 왔을 때에 주문서와 납품서 비교를 해서 서로 맞지 않을 때에, 아니면은 식재료를 검수하면서 가지고 이상이 발견되었을 때, 또 원래 요구했는 규격에서 벗어났을 때 각각 반품 이유가 무엇인가, 납품은 어디서 했고 납품 일시라든가 품목 수량은 어떠한데 왜 반품을 하는가에 대한 서술을 썩어서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학교에서 하나 보관을 하고 업체 통보용을 하나 놔둬야.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태그를 붙이는데 꼬리표로서 이제 이 내용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뭐 데이터를 각각 날짜가 어떤가, 뭐 등급은 어떤가, 뭐 중량, 뭐 각각 전부 다 보고 체크를 해서 붙여 놓습니다. 급식 검수 일지에 대한 샘플입니다. 여기 보면 관리 기준 있죠. 식품의 온도는 냉장 및 조리식품은 10도씨 이하고 냉동식품은 녹은 흔적이 없어야 된다. 녹은 흔적이 있다는 것은 냉동 차량에 탑재시키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나중에 식중독의 원인이 될 수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온도 기록 일지를 봐야 되고 차량 타코메터 확인을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퀴즈입니다. 급식 구매에서 구매 절차에 대해 도식하고 설명하시오. 좀 전에 설명했는 내용 중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체크해서 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